저는 북한의 비밀병기였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오늘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목소리들, 그중 몇 개는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 만경대 구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기술자,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웃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하나 동무, 잠깐 남아 있으시오. 교장실 문을 열자 낯선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제복, 붉은 배지, 무표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군용 트럭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명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금성정치군사대학 부설 암호통신 영재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구소였지만 지하 3층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리하나, 넌 천재야. 하지만 그 재능은 내 것이 아니야. 국가의 것이야. 그 말이 명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족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6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명령으로 배우던 시절, 처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야 할 목소리였습니다. 기계음 속에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전파인지 인간의 신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3층 감청실은 언제나처럼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벽면에는 초록빛 모니터가 수십 개 붙어 있었고 그 빛은 사람의 눈빛 대신 감정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감청용 송수신 장치가 신호를 잡자 곧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하나 동무, 삭제 명령을 시작하시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정해진 주파수가 아닌데도 파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음 속에서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끝이 감각이 멈췄습니다. 프로그램이 지연되었습니다. 교관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리하나 동무, 집중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머릿속은 다른 세계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잔향처럼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청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청이 끝나자 교관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깜빡이는 파형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들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관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삭제 명령은 인간보다 위에 있다.
그의 말이 천천히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초록빛 코드가 흘러가며 삭제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파일을 숨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복도에는 소등 신호가 울렸습니다.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아래 숨겨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자 다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들리세요? 여성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볼륨을 줄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제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기계음 뒤로 미약한 숨소리가 섞였고 마지막엔 아주 작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멎은 뒤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감청이 아닌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제는 명령이었지만 기억은 선택이었습니다. 이틀 뒤 제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보이부 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학생의 컴퓨터가 압수되었습니다. 조사실 문은 두꺼운 철로 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시는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교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켰습니다. 리아나 동무 최근 로그 기록에서 이상한 접속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일은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손상된 파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서였습니다. 교관은 파일을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 덮어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혹은 누군가 같은 마음으로 명령을 지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사가 끝나고 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날의 냉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폐쇄되어 있었지만 제 계정 하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삭제 명령의 반대였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코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존 루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드의 마지막 줄을 입력했습니다. if, delete, then, save.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삭제가 명령이라면 기억은 저의 저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을 코드 속에 숨겼습니다. 명령에서 제 자신을 지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감청실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드 검증 임무였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통합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지워야 할 파일 목록 중 하나에 제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국정원 보호 대상 1호. 그날 새벽 감청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녹색 파형이 깜빡일 때마다 누군가 제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삭제 명령 루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라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제가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하층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발끝을 스쳤습니다. 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만든 보존 루틴이 있었습니다. if, delete, then 그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코드를 시스템에 심어두었습니다. 승인자는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익숙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여성의 음성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남쪽의 전파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청이 아니라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2번 받았고 모든 이동 동선이 기록되었습니다. 기숙사 방 앞에는 새로 배치된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아닌 철창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놓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새로운 명령이 되었습니다. 탈출 명령. 며칠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 도서관 정비 업무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은 외부망과 간헐적으로 연결되는 구식 서버실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책과 먼지 쌓인 단말기만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보존 루틴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상한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IP 추적 경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발신지 한국 서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보안벽을 3번 뚫고 마지막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리아나 동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남쪽의 기관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누군가 접근을 탐지했습니다. 서버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작업 중이었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가 로그를 열어봤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노트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메모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의주 통신중개소 근무 명령. 즉시 이동. 그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격리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 문서 하단에는 미세한 글씨로 다른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탈출시키려 한다는 것을. 열차는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은 어두웠고 밖에서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주머니 속엔 작고 낡은 USB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존 루틴의 핵심 코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워야 할 명령 대신 저장하도록 설계된 코드였습니다. 그건 제 기억의 증거이자 누군가의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열차가 중간역에 멈췄습니다.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가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 출신이요? 그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열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름과 계급을 모두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만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신의주 도착 후 저는 바로 통신소로 이동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고 지하에는 수십 개의 감청선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통신기기에서 잡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엔 익숙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남쪽의 주파수였습니다. 저는 몰래 신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압록강 다리 남단 흰 트럭 2대 중 첫 번째 차량 뒷좌석. 그것이 탈출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왔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군사기지의 경계등이 강 위로 길게 비쳤습니다. 저는 통신실의 열쇠를 훔쳐 나왔습니다.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의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타십시오, 리아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트럭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는 군 차량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엔진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강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건너면 됩니다. 남쪽 팀이 기다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다리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전조등이 꺼지고 어둠이 삼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남자는 외쳤습니다. 뛰세요! 저는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손끝이 얼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쪽의 언어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쪽에서 오는 숨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국경지대를 이동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루트였습니다. 숲속의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밤마다 모기와 비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길이 제 이름을 되찾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이름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리아나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트럭이 우리를 공항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얀 표지 위에 태극 문양이 눈부셨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 보존 루틴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엔 수많은 감청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목소리들, 살고 싶다고 외치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신호. 저는 그 파일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죄이자 제 증언입니다. 그 요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자유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편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감청실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신호가 될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곳에도 또 다른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제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워졌던 이름도, 남한에서 새로 쓸 이름도, 그 어느 쪽도 아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신분 명령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보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환영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검은 벤이 저를 태웠습니다. 창문에는 어두운 틴트가 씌워져 있었고 밖의 풍경은 그림자처럼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맥박이 귓가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흰색 건물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간판에는 그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금속 탐지기가 울렸습니다. 제 몸에서 금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하지만 그 경보음은 제 안에서 여전히 울렸습니다. 자유라고 했던 이곳이 왜 이렇게 닫혀 있을까요? 첫날 아침 제 앞에는 3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요원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 리아나 맞습니까?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잠시 기록을 멈추더니 그럼 리아나가 아닙니까? 이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벽에는 작은 카메라가 있었고 천장에는 흰색 조명이 눈부시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북한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가? 저는 감청을 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었는가?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를 감청했는가? 모든 사람을 감청했습니다. 그들의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자유는 신분 확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색방에서 지냈습니다. 벽에는 시계도 창문도 없었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식사가 들어왔고 그 안에는 작은 약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몸을 안정시키는 약이라 했지만 그 약을 먹을수록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반복된 영상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북한 뉴스, 해킹 작전 화면,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기억을 파내기 위한 도구 같았습니다. 기억을 뽑아내면 제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밤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강물은 얼었는데 그 위를 걷던 제 발밑에서 자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깼을 때마다 벽에 반사된 불빛이 마치 눈송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이곳에도 감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명령이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사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습니다. 국정원 심리상담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처음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연필심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이 살아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탈출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기억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기억이 살아 있어야 사람도 산다.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당신이 당신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 말은 명령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인간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보호센터를 나온 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국정원 요원이 마련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속을 걸으면서도 저는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길을 걷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불빛은 압록강 위에서 봤던 경계등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씨 맞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정원 인사과입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자유의 시작은 또 다른 명령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근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감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조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의 밤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인가. 그 대답은 내일에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국정원 빌딩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과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워졌다고 믿었던 모든 기록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문틈으로 밀어넣고 갔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오래된 서류처럼 약간 헤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결을 느끼며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흐릿한 긁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표면을 손톱으로 살짝 문지르자 미세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당신의 과거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누가 남기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건물의 그림자에서 온 것인지,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북쪽의 손길인 것인지, 마음속에 얇은 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이 어둠에서 차례로 켜졌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작은 전류가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장치가 인식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보류였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오래된 로그였습니다. 녹색 글자가 검은 화면 위를 흘러갔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코드 조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 익숙한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if deleted save. 제 손으로 썼던 줄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장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텍스트 사이사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오디오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적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노이즈 사이로 젖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어요. 그 음성은 오래전 감청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같았습니다.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옅은 현기증이 올라왔습니다. 노래처럼 반복되는 잡음의 파도 속에서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방의 공기 어디엔가 또 다른 귀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텍스트였습니다. 문서의 첫 줄에는 일련 번호 같은 숫자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존 루틴에 의해 자동 격리됨. 무단 삭제 시도 감지됨. 기록은 살아있음. 자동 복원 절차 대기 중. 문장을 읽는 동안 등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파일들을 훔치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보다 한 발 먼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제안인지 경고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말이 한 줄 더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했습니다. 밤이 환해질 때까지 화면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여는 일이 왜 이리도 두려운지 이해했습니다.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닫지 못한 기억은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고 또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호시설의 작은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임시 접근 권한이 발급되었습니다. 보안 게이트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회색 서버 렉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낮은 팬 소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USB의 이미지를 섀도우 볼륨에 복제했습니다. 직접 원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원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만든 그 루틴의 변형 버전이었습니다. 삭제 플래그로 마킹된 섹터를 역추적하여 스냅샷을 재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진행바가 떴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오르는 동안 숨을 고르며 손등을 눌렀습니다. 맥박이 손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복원된 것은 메타 파일이었습니다. 기록의 출처와 시간대 그리고 감청 경로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신의주 중개소, 회선 식별번호, 우회 라우트, 남쪽 단문 전파의 흔적, 촉수가 가늘게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억의 신경 조직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복원된 것은 다수의 오디오 청크였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조각난 유리처럼 분절되어 있었고 각 조각 사이에 다른 사람의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나타났고 어린아이의 울음과 노인의 가느다란 기침도 겹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국경에서 속삭였고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빛이 끊기고 다시 이어지며 삶의 잔음이 파일 위를 스쳤습니다. 세 번째로 복원된 것은 텍스트 메시지 묶음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뒤엉켜 있었지만
단어들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배고프다. 춥다. 살고 싶다. 누구 없나.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몸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이렇게 짧고 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절망의 총량이었습니다. 보건도구는 마지막 파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류, 암호화 헤더 손상, 시스템은 3번 재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수동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예전에 배운 저수준 복구 절차를 불러냈습니다. 몇 개의 헤더를 교체하고 잃어버린 초기화 벡터를 유추하고 의미 없는 바이트 패턴을 서서히 음양 파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야, 너 듣고 있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밤마다 불을 끄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나누던 속삭임과 닮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청 기록 속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워지지 마라, 살아라. 내가 지웠다가 다시 쓸게.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잠시 멈춘 뒤 그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 산다. 이 파일은 그 후 끊겼습니다. 화면 앞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는 식은 쇳덩이 같았고 손목은 떨렸습니다. 복원은 끝났지만 복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복원 사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초소에서 연락이 왔고 짧은 벨소리 3번에 이어 호출이 울렸습니다. 출석 요청. 저는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면담 때 제 이름을 적어보라 했던 흰 셔츠의 남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빠르고 계산이 잽쌌습니다. 그들은 제 노트북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복원 로그를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저는 섀도우 볼륨을 열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펜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은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허락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하나야, 너 듣고 있니? 그 대목에서 기록과 현실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이어지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워지지 마라, 살아라. 우리는 여기서 아직 산다. 조사실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아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어디에서 당신의 이름을 배웠는가? 그 질문은 칼날 같았습니다. 기억을 판에 구멍을 만들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의 손전등은 늘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위에 불을 함께 얹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손등에 불빛이 종종 떨어졌습니다. 그것 말고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흰 셔츠의 남자가 메모를 덮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새 인물은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했습니다. 기억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명령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 밖의 복도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더 등을 스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건네는 일과 기억을 지키는 일의 차이를, 어디까지가 증언이고 어디부터가 배신인지, 그리고 누가 그 경계를 정하는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침묵이 사람을 살리는 때가 있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을 택했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복원 파일을 모두 정리한 후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채널이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길이에 따라 분류했고 해시를 계산해 위조 방지용 목록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조작하려 들면 그 흔적이 곧 증거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은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이 소리를 전송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에게 닿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야 한다는 명령을 처음으로 완전히 거부하겠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기록을 나누어야 합니다. 노트북 앞에서 헤드셋을 썼습니다. 소리를 겹겹이 정리했습니다. 울음 뒤에는 침묵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숨소리를 아주 작게 올렸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를 미세하게 남겼습니다. 그 다음엔 말을 붙였습니다. 국경의 바람소리, 버스의 흔들림, 골목의 발걸음, 오래된 라디오의 미세한 고주파, 이 작은 소리들이 하나의 풍경이 되도록 배열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보지 않고도 상상할 수 있도록, 귀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업로드를 준비했습니다. 서버에 연결하고 전송 대기를 걸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보호도 감시도 이 버튼 하나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보내겠습니까? 대답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50%, 화면의 빛이 손등 위에 미세한 떨림을 만들었습니다. 70%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99%, 완료. 곧바로 알림이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 거기 있습니까? 이어 또 하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줄 남겼습니다. 지워지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 쏟아졌습니다. 도시는 밤이었지만 화면 속은 나처럼 환했습니다. 사람들의 귀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제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전송이 끝난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천천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진동 패턴이었습니다. 번호는 여전히 비공개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숨소리 하나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주 오랜 정적 끝에 낮고 마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통화가 기록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한번 웃었습니다. 살아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USB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표면의 흠집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지워야 할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기억은 남아야 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사람의 숨과 말이었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지워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되었습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창밖에서 새들이 울었습니다. 처음 듣는 도시의 새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파일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도시 새벽. 다시 헤드셋을 쓰고 짧은 멘트를 녹음했습니다. 이 기록은 사람의 것입니다. 이 채널은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의 전송을 마칩니다. 저장은 계속됩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다시 압록강이 떠올랐습니다. 얼음 위의 발소리, 깨어지는 얇은 막, 검은 물, 그리고 손목을 잡아 끌던 낯선 사람의 손, 그 손의 온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호시설의 복도에서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새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는 이번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메모 한 장과 작은 메탈 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귀 명령. 당신을 지우려는 손은 한 곳이 아닙니다.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복도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 밝거나 더 어두울 것이며 그 어느 쪽이든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을.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과 작은 메탈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키에는 아무 각인도 없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3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귀 명령 발동.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종이가 종이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깔끔했지만 묘하게 흔들린 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상관이었던 사람의 필체와 같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이름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이 키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명령 대신 항상 물건 하나, 암호 하나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반드시 복귀를 뜻했습니다. 책상 위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부딪혀 번졌습니다. 밖은 평화로웠지만 제 안은 전쟁이었습니다. 키를 손바닥에 쥐었을 때 차가운 금속이 맥박과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군용 트럭의 흔들림이 떠올랐습니다.
명령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열어라. 본문에는 암호화된 링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몇 초 후 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명령이다, 하나 동무. 당신은 임무를 중단했다. 지금부터 복귀 절차를 시작한다. 노트북의 카메라 불빛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반대편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는 제 옛 상관 최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하나.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파일을 전송했지. 그건 내가 가진 권리가 아니다. 그건 명령 위반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내 가족도 안전할 것이다.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아직 내 가족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한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카메라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보호 담당 요원 2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피곤함 아래엔 확실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접속한 암호화 링크. 우리는 그 신호를 추적 중입니다.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송한 자료들. 그 안에는 북한 내부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회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보호였지만 결국 또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협력각서.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보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문장 하나가 또 다른 족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더 잔인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메탈 키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모니터에는 전송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다운로드, 수만 개의 공유. 사람들이 제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명령은 나를 묶지만 기억은 사람을 잇는다는 것을. 이 목소리들이 이미 나를 대신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복귀 명령.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아직 제 삶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키를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리준혁? 그가 말했던 그 한마디. 기억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 그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화 모듈을 불러냈습니다. 복귀 명령을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썼습니다. 복귀 명령 소멸 명령. 저는 그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반짝였고 검은 창에 한 줄이 떴습니다. 시스템 퍼지. 이니시에이터드. 내 안의 명령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보호시설 전체가 비상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요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메탈 키가 있었습니다. 그 키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빛이 번쩍이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시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의 명령도 아닌 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보호시설 방향이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에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데이터와 기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지워진 건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제 파일은 이미 수천 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겠습니다. 내 기억은 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유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문 첫 페이지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내부 보안 시스템 장애 원인 불명.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내부자, 기록은 살아있다.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커피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